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주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칼럼이 월요일부터 이제 뭐 기고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수 때문에 이틀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페이지에서 요 커뮤니티 클릭하시면은 이런 공지사항이 다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링크까지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은 해당 칼럼으로 이동을 합니다. 코스피 3200포인트 고점에 대한 인식이냐, 뭐 공매도도 하는데 나오는데 이제 투자해도 되겠느냐, 아니면 여기서 물러서야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칼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인데 횡보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수급적으로 받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강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 차례 이렇게 밀려도 여러분들이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구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포인트 이렇게 돌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저 칼럼 내용에도 있듯이 돌파한 다음에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면 14,000포인트를 이탈할 수 있겠죠. 14,000 딱 붙여놓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서 양봉 하나 더 세워줘야 조정을 받더라도 14,000 뭐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잘 버티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추가 상승이 없을 경우에 한 차례 밀렸다가 갈 수도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을 비롯해서 뭐 전일 뭐 테슬라랑 뭐 전체적으로 이 실적 시즌은 잘 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기업들은 당연히 뭐 잘 나오는 기업이 있으면은 안 좋은 기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은 양호합니다. 근데 기술주들을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아주 살짝 만들어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한국 증시인데 미증시가 저렇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증시 밀렸는데 코스피 1% 밀렸죠. 그리고 코스닥은 2%대가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 코스피 주식을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이나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네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매도했는데 오늘은 한 6천억 정도니까 반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양호하지 않는가 싶고, 기관 투자자들도 지난주 수요일에는 1조 3천억 가까이, 1조 2천억 넘게 1조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 뭐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기록이다, 개인 투자가 뭐 2조 7천억을 매수했다,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딱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악재로 받아들이면은 이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동참해서 같이 매도하는 거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보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이 5월 5일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이 연속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막힌다라는 거, 좀 뭐 이렇게 좀 한번 웃으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정도로 강한 하방향에 대한 수급이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지수가 급락을 해야 된다. 자, 외국인들이 6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이 4천억 좀 넘게 매도를 했으니까 둘이 합치면 1조죠. 지난주 2조 7천억에 비하면은 뭐 지난주도 이렇게 음봉이 하나 나왔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도 오늘 뭐 9천 계약 매도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0,000계약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뭐 줄어드는 정도가 되고, 콜옵션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5,500억 정도 55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44억 정도니까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이게 나쁘지 않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보다는 조금은 나은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풋옵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서 250억 넘게
255억이니까 250억 넘게 250억 중반대를 매수했는데 오늘은 이제 86억, 87억 정도로 봐도 되겠죠. 86억 9천이니까. 그러면은 하방향 포지션 지난주만큼은 강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이 코스피에 대한 하락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정도.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렇게 하락 포지션 구축해 놓은 것들 일주일 동안 다 청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청산하는데 조금 더 짧게 마무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은 대신 조금 더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1000억을 매도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해서 거의 2,900억이니까, 좀,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했다.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 중소형주들이 조금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했죠. 오늘은 강한 섹터를 찾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나마 이제, 운수창고 쪽이랑 은행 쪽이 살짝 선방하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하라 그랬습니다. 전체 섹터가.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칼럼 내용이 이거예요. 3200 돌파했느냐? 아니요.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줘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 만들면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일 때 이거 돌파한 거 아니다. 여기서 그냥 횡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횡보하는 구간이고 21선이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21선 한번 이탈해서 61선 터치하고 올라올 거냐 아니면 21선 힘받아서 돌파를 할 것이냐 이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은 충분히 위쪽 방향 가능한데 어디가 먼저냐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돌파한 다음에 쉬었다가 또 갈 것이냐 이 차이예요. 순서의 차이다. 현재 흐름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이 기존 박스권 정도는 유지해 주는데 이제는 하단은 안 두드릴 것 같아요. 2950 같은 경우는 안 두들길 것 같고 안 두들기는 게 당연히 더 좋죠. 만약에 두들긴다라고 하면은 기존처럼 이렇게 한 차례 이탈했다가 강력한 매수세를 가지고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움직임도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이 상단 부근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61선 흔들기 한 3050포인트 구간 정도를 흔들기 한 번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흔들기 나오고 올라오는 게 거의 좀 조정 가능성 있는 것 중에서 최악의 수를 봐도 이 정도고 웬만해서는 21선 흔들기 3150포인트 흔들기 정도만 조정 나오고 넘어갈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넘어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황 수급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처럼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요 입이 방정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격이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21선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 800포인트 때부터 해서 요 1032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지수로 치면 약 30%가 올라온 거다. 30%는 좀 안 되지만요. 한 25% 정도 올라왔죠. 그 정도 올라온 거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980포인트 흔들기 정도가 나와도 괜찮다. 980 넘어가면 1000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죠. 980포인트 흔들기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1선 견들기 정도는 나왔고 여기서 이제 저점을 잘 잡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 한번 두들기고 한 번 두 번 두들기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980포인트 흔들기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과 공통점 뭐냐? 선현물 매도 규모에 비하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선현물 매도 규모가 코스피는 확실히 덜하다. 지난주 전체적으로 따지면 지난주 매도 금액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포지션이 그래서 제한적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코스닥이 이번에 이제 잘 버티다가 그냥 가격 조정을 한번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은 자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글로벌 시장이 어느 정도 아무리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나와도 연동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해서 살짝 이제 끌어내릴 수는 있겠지만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안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강보합인데 우리나라는 이 주가 레벨이 위쪽에 있으니까요. 나쁘지 않았다.
자, 중국에 있는 상해 지수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우리는 탈피했다. 또 코로나에 대해서 독립을 선언한 다음에 먼저 상승한 다음에 조금 쉬고 있는데 상해 지수도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 약했다. 우리만 주변국에 비해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좀 약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급적으로 밀어내린 거죠.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밀릴 정도로 악재가 있나? 우리나라의 S&P에서 한국 국가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오늘 의견이 나왔는데 AA로 안정적이다라고 유지를 했어요. 한국의 견고한 성장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 뭐 부채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023년 내후년이죠. 빠르면 내년에서 내후년까지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S&P에서도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S&P, 피치, 그리고 무디스 이 3대 신용평가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등급을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좋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잠시 후에 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뭐 SOE, 아모레퍼시픽 등등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어려웠던 두산그룹주들까지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좀 과하게 하락하는 것은 좀 상식을 벗어나는 건데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시면 돼요.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움직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식에서 벗어난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시간의 차이 빠르냐 아니면 조금 지연되느냐 차이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 수급, 첫 번째. 수급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은 이제 국내 증시를 이제 위쪽 방향으로 끌어올려도 될 정도가 됐다. 이제 공매도도 재개되고 외국인들은 공매도가 있어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좀 더 본인들이 해지할 수 있는 수단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인들은 뭐 규제가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매도했다고 해도 최근 뭐 1개월간 한 달 동안 보면은 외국인들은 뭐 1조 원 정도 매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가 외국인들은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기관 수급이 별로 좋지 않죠, 지금. 기관에서 수급이 안 좋았고 이것 때문에 계속 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다가 얘네가 하도 매도하니까 기관이 이렇게 매도하면 우리도 한번 내려볼까? 우리도 한번 일부 차익 실현해볼까? 이렇게 얘네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본인들이 정보는 더 많지만 내부 정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 오늘도 그런데 이런 수급 때문에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심리.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수급이고 두 번째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어디에 작용이 돼요? 보통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이 심리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인 건 맞죠, 이분들은. 그런데 좀 과도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기관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이성을 잃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근데 항상 그러진 않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심리에 많이 흔들리지 기관 투자자분들도 다 베테랑은 아니잖아요. 일부 베테랑이 아니신 분들, 겪어보지 못한 일이 나오면은 당황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를 그렇게 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분들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 스마트해진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요 심리적인 측면. 자, 그럼 지금 뭐예요? 기관이 수급으로 누르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자극합니다. 뉴스에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러면서 쿡쿡 찌르고 지금 고점입니다. 저번에 한번 밀렸죠? 라고 쿡쿡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급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황, 여러분들의 심리를 뒤흔드는 언론 플레이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만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추후에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확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적당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죠. 비상식적인 부분까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는. 이해하시겠죠? 요 두 가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분석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면은 분석이 안 됩니다. 수학이나 이런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리와 수급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수급이 비정상적이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잠깐 흘러갈 수 있구나.
여러분 심리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아, 비정상적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심리적으로 공포구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비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수급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흔드는 건데 공포구간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럴 거면은 뭐 실적이 박살난다거나 뭐 뭔가 큰 일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질문은 당연히 나올 거예요. 테이퍼링 이번에 할 겁니까? 테이퍼링 안 하는데 당연히 테이퍼링 한다고 안 할 겁니다. FOMC에서. 근데 테이퍼링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낚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안 한다라고 일축해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는 아예 언급 자체를 못하게끔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면서 뭐 올해 뭐 말해도 될 수 있느니 뭐 이런 소리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존처럼 뭐 내년까지 2022년까지는 지금 현재 뭐 금리 유지하고 테이퍼링은 뭐 굳이 고려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뭐 금리는 유지하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약간의 흔들림이 나올 수 있다. 이 정도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악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고 그 부분은 발언이지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흔들림이 나왔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다시 인상시키고 하는 건데 유동성을 회수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할 방안이 다 돼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해석하실 필요가 없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의심하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정책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뭐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으니까 삼성전자는 기존에 실적 잠정치 잘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훅 밀렸는데 실적은 잘 나왔어요. 매출액 8조 4,942억, 거의 8조 5천억 됐죠. 영업이익 1조 3,244억입니다. 순이익도 거의 1조 가까이 돼요. 9,926억이니까.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18% 올랐고 영업이익은 65%나 올랐습니다.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슈퍼사이클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스물스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데 반도체 가격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 앞으로 반도체는 걱정이 없겠구나.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2인치 쪽으로 해서 이제 확장할 것이냐 아직 계획 없다. 8인치 쪽 정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더 확장되는 부분을 얘기를 못 해줘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이면서 가다가 공장 증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다가 공장 증설 아직 고려 안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거나 잘할래.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안 하면은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 DB하이텍도 이렇게 휴식 구간을 취했는데 하이닉스도 비슷하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계속 얘기하는 거죠. 파운드리에 우리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 악재라고 수급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밀어내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구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좀 이상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에 의한.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왜냐 미국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수급 뭐 아까 알파벳이랑 뭐 테슬라 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뭐 실적은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빅테크주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반도체 종목들 볼 때는 요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급락이 나오면서 이게 뭐 박살나거나 이런 움직임 아니죠. 여전히 고공행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우려감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여기 급락을 해가지고 요 한 뭐 2,900까지 이탈해가지고 2,800 흔들기를 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를 조금 흔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 아니죠. 이거는 그냥 단지 수급적으로 조금 흔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간단하게 뭐 반도체 쪽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쪽 보시면은 오늘 뭐 크게 뭐 움직임은 없었는데
중소형주들이 조금 어려움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영향이 있죠. 이게 뭔 영향이 있었냐. 근데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포드에서 배터리를 자체 개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발할 때까지는 물론 외주업체 이용하겠다. 근데 이게 포드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테슬라도 얘기하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배터리 물량을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뭐 프리미엄 물량이나 이런 데 본인들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 업체 물량을 쓰게 돼 있어요. 기술력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수율이라는 게 왜 있고. 그런데 좀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거다. 전체적으로. 모든 물량을 본인들이 생산해서 충당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배터리 3사가 뭐 어려움을 겪느니 이런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 어느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그 정도까지 수율이 잘 나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배터리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납축전지나 이런 그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기술력의 차이는 당연히 나죠. 그리고 수율의 차이, 불량률이나 뭐 이런 수율의 차이는 당연히 나는 거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상품성으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컨셉카 뭐 이런 얘기하죠. 컨셉으로만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상용화되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상용화 못 되는 것도 많이 있죠. 배터리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만들 수는 있다. 그런데 정말로 상품화할 수 있느냐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다. 만약에 그게 실패한다라고 하면 배터리 3사의 주가는 더더욱 좋아진다. 왜?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부분을 얘기 나올 때마다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히려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수율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3사의 값어치는 더더욱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이제 완제 위탁 생산 얘기가 벌써 나왔죠.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 쪽하고 이제 보령 바이오 파마 쪽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종근당 그룹주가 뭐 전체적으로 경보제약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령제약이 뭐 당연히 움직였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령제약 같은 경우도 보령바이오파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다 정도로 이슈 정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매매하시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올해 저출산 쪽 계속 말씀드렸는데 삼성출판사를 뭐 대표적으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 5만 원 구간 온 다음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자, 돌파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쉬하고 있는데 비슷한 쪽으로 해서 캐리소프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캐리소프트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그리고 뭐 토박스 코리아나 손오공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중국에서 산하 제한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출산 장려 정책. 중국도 이제 인구를 제한했었는데 인구를 제한하기보다는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뭐 제한을 해제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뭐 하나만 나서 잘라차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운동을 했었는데 중국도 이제는 출산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그 출산율이 줄어들고 이 부분을 개편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제로투세븐이나 뭐 보령이래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 먼저 이렇게 막 움직임이 나왔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이런 유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HMM하고 뭐 페노션 이런 쪽은 대한해운 이런 쪽은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실적 뭐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고요. SOL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뭐 좋은 실적을 호실적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종고점 이제 9만 원 쪽을 두들기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저항받느냐 차이겠죠. 그래서 9만 원 부분감을 조금 줄였다가 돌파하면 재매수하거나 아니면 거래량 실어서 돌파 시도 나오면은 이제 9만 원 유지하면 보유, 9만 원 이탈하면 매도 관점으로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올라온다 그러면 뭐 본다 연우 같은 거 뭐 후발주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산그룹이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뭐 자금난에 시달리고 했었는데 뭐 두타까지도 매각을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두산그룹주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두산, 뭐 두산중공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개선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니아딤체 같은 경우는 뭐 꾸준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고점을 다시 한번 넘어가고 있다. 4,800원간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저항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4,800원만 유지하면 괜찮겠죠. 그리고 뭐 DIC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실적 호조 관련주들 일부 이렇게 좀 움직였을 뿐이고 이 외에는 오늘은 대부분 다 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었는데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것 두 가지 수급과 심리가 있다. 상식을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4월, 5월이 정말 조로의 시기가 될 것이다. 저희 쪽을 찾아오신다면. 그리고 5월, 6월에다가는 수익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뭐 매수하자마자 무조건 바로 오르면 좋겠지만 저희가 항상 주식은 상하파동이 있다. 약간의 이렇게 상하파동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내 계좌에 수익을 플러스로 붙여다 주고 종료가 되면은 성공하는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내가 종목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5개 전후로 유지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종목이 회복되고 나머지가 조금 쉰다. 혹은 뭐 내려가는 종목도 있다라고 해도 얘가 올라가고 얘를 순환해요. 그리고 나서 내려간 종목이 다시 정상화돼서 올라왔다라고 쳐요. 그러면은 결국 한 종목이 수익, 그 다음 종목이 수익, 그 다음 종목이 수익 순차적으로 올라오면서 내 계좌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이게 안정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한 번에 다 올라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거는 꿈의 영역이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거의 곳곳이 지뢰밭인 날에 어떻게 전 종목이 다 올라옵니까? 전 종목이 다 내려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대부분 전 종목 다 내려가신 분도 많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렇게 조금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심리적으로 자극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매도랑 뭐 이렇게 재개되고, 지금 고점 부근이고 여러분들 팔고 싶죠? 팔고 싶죠? 하고 밀어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정말 좋은 종목인지, 아니면 불안한 종목인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테마에 의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이냐 아니면은 내 종목이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해서 그냥 뭐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누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트집을 잡아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종목이냐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의심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정리하고 교체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해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지만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은 하락하지 않는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 소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저희 업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정상적인 흐름은 다 회복이 된다. 그리고 요 칼럼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좀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좀 쉽게 잘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이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